범인 말만 믿고 법무부 직원들이 철수를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0시 14분경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20분간 무단 외출한 강 씨. 그런데 무단 외출했을 당시에 2-3시간 전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이미 살해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 직원들이 주거지 이탈 경보를 받고 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그 집에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 씨의 말만 믿고 직원들이 그냥 돌아갑니다. 배 아파서 회 먹고 복통 나서 약 사러 편의점 다녔다. 요 말만 믿고 법무부 직원들이 아 그렇군요. 따로 조사 받으세요. 하고 확인도 없이 집도 들어가지 않고 확인도 없이 그냥 복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김광상 변호사님, 법무부가 원래 이렇게 좀 부실하게 확인하는 겁니까? 뭐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법무부 직원이 무단 이탈을 했고 이분의 전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단 이탈하면 엄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말만 믿고 이 사람 말만 믿고 실제로 이 사람이 무단 이탈해서 뭔가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집에 있고 무슨 일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기왕 출동했으니까 귀가를 하든지 복귀를 하든지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자체적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분간 무단 외출을 했으면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단 외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 내가 편의점에 갔다 왔는데 주위에 편의점이 없어서 좀 멀리 떨어진 데 갔다 왔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 자체는 이제는 전과 14범이에요. 근데 범죄 전력도 보면 뭐 강도 강간, 강도 우리가 정말 상사한테 무시한 범죄자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의 말 자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의심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편의점 20분간 외출했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편의점에 갔는지 이걸 당연히 추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영장 그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많고 전과 14범인 사람의 말을 왜 그대로 믿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사한 일 만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무부 직원들이 확인 안 하고 돌아가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전자발찌 자르고 한 명 더 살해하잖아요. 그럼 몇 번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단 범죄의 어떤 이상 징후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건의 계기로 근본적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전자발찌 자체가 재범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제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 이거 끊을 수 없게만 하면 돼. 추적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자체가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만능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자발찌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너무 전자발찌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지난 7월 기준으로 하면 이제 4,800명 좀 넘습니다. 맞네요. 그 중에 한 2,800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성범죄자예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한 280명밖에 없어요. 김광산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에 수사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잖아요. 성범죄는 재범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많다. 맞습니까? 훨씬 많죠. 그러면 적어도 14범의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일반 사람이 그 이전에 다른 전자발찌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대1 관찰관을 붙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편의점 갔다 이 말을 그러니까 덮어놓고 전과자를 다 의심하자 이게 아니라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무단 이탈한 것 자체가 잘못이니까 확인을 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집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자발찌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 경우에 있어서 훼손을 하고 만약에 소재가 불명하면 충분히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경찰이 나중에 출동했을 때 그렇죠. 집에 못 들어갔던 과정에서 그렇죠. 들어가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미비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에 너무 의존한 이런 행태 자체가 예. 결국 이번에도 무고한 두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결과가 된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경찰이 이 사건에서 뒤늦게 출동을 하잖아요. 네. 전자발찌 끄는 상황에서 집에 문이 잠겨 있어서 영장이 안 나와서 그 강제 진압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하기 전에 경찰이 그 집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장 없어서 그 집을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현직이었다면 영장이 없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걸 알아. 그런데 뭔가 수상해. 그래서 이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한 명의 여성 시신을 발견하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김광산 검사라면 일선 경찰들에게 일단 영장 신경 쓰지 말고 따고 들어가라고 지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근데 우리 보면 이제 긴급 압수수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따고 들어가. 예. 일단 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판단의 문제예요. 아, 이거 뭔가 이상하고 뭔가 범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훼손하고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을 부셔야죠. 따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고 그래서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40대 여성의 피해자가 사체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압수영장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아쉽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따고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의 승진이랄지 나의 직책을 보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찾아가고도 사실 집안에 못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무고한 50대 여성이 사실은 목숨이 정말 앗아가게 된 거죠. 자, 이제 물론 이제 현장 경찰관들도 매뉴얼에 따랐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의 발언이었고요. 요 분이 화장품 방문 판매를 했다라면 믿기십니까? 이것도 좀 놀라운 뉴스인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강 씨가 출소 후에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했다. 복역 중 강 씨와 친분 맺은 교정위원 목사가 주선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가정과 사무실을 방문해 화장품을 판매하며 여성들을 만났다라는 건데요. 성범죄 2건 포함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 여성들이나 주변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2008년 이전 범행으로 신상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자, 김재섭 전 위원님. 네. 전과자들도 물론 생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만 외출 제한도 있는 분이고 야간에 화장품 방문 판매를 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저 화장품 방문 판매 젊은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지금 그 여기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도 이제 40대, 50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은 대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50대 이상 그 여성분들께서 방문 판매로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방문 판매하시는 그분들한테 화장품을 사서 이용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랑 또 친해요 보면. 그런 언니하고. 대부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저희 어머니 집에서 뭐 화장품을 팔았다? 저는 일단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일단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가정 판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차 한 잔 나누면서 뭐 2명, 3명 이렇게 3, 4, 5 모여서 때로는 1대1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도로 이 관리 감독을 소홀할 수 있는가 법무부가 여기에 대한 저는 굉장히 그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지금 이 어떤 보도 하나를 보면은 저 범죄자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참회 글을 4년 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3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 그 참회 글을 보면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뭐 참혹한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말들을 절절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출소한 지 3달 만에 저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네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 엄중한 이 태도를 지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감독 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돼 왔습니다만 아직 물적, 인적 한계가 여전합니다. 예산상 또 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조직 문화의 변화 등등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